모두를 위한 모두의한 모텍스TV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입니다. 혹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형식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순간 바로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검증하고 문제되는 것만 필터링해서 국세청에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서 수억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조사 사례 5가지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될 포인트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뭔지, 누가 제출해야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정부에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탈세나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해야 될까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개인이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산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지출 증빙까지 받아서 검토한 후에 탈세 혐의가 있는 것만 국세청에 전달을 했죠. 국세청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정보, 소득 자료,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여 혐의나 소득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때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었거든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금 조달 계획서나 지출 증빙이 제출되는 순간에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의 1차 필터링 없이 국세청이 직접 보유한 재산 소득 자료와 연계 분석해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상 국세청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점검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겁먹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출처가 분명한 자금으로 집을 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 처분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그리고 가족 간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증여나 차입금, 차용증 등 출처가 명확한 자금이라면 국세청에 공유가 되어도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신고하지 않은 증여, 그리고 탈루한 소득으로 집을 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조사 사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검은머리 외국인 이 씨는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B를 수십억 원의 갭 투자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A 아파트 처분대금을 지급 원천으로 자각성을 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 A 아파트 처분대금은 본인이 새로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B 아파트의 취득대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친으로부터 신고받은 이 금액은 전액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30대 이 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A주택을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B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 씨는요, 20대 당시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 B아파트를 매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조사 결과 이 씨는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데 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증여세 무신고 시 부가제척기간이 15년이에요. 과거에 15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시기가 오래됐다면 그 가산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과거에 A집 살 때 조사 안 받았으니까 그 A집 팔아서 취득한 처분대금으로 B집을 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 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이 예금을 작은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신고소득과 재산 취득 내역에 비해서 예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당연히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조사 결과 이 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수익금액을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결국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그 미발급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과세액을 다시 추징당했습니다. 농산물 동해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 이 씨가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주택의 전세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전세금 금액과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이 좀 포착이 돼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조사 결과 이 씨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 원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면서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자금을 유출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인 통합조사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모조리 추징이 당한 사례입니다. 대학생 이 씨는 서울의 고가 주상 복합 아파트를 수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 수억 원의 세입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씨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씨는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국세청은 이 이상함을 파악하고 허위계약 및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이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부모와 허위로 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또 증여세 수억 원이 추징된 사례입니다. 제가 경험칙상으로 파악한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금 출처를 적을 때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라고 하죠. 이런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아둔 돈이에요 라고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로만 우리가 증명하는 거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시간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에 A 아파트를 팔았고 그 돈으로 2023년 3월에 B 아파트를 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1월에 그 A 아파트 처분 대금이 어디로 입금됐는지, 그 계좌에 남았는지, 그 돈이 어디 있다가 3월에 B 아파트 매수 대금으로 나갔는지 계좌 흐름이 명확해야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돈이 사라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모님이나 가족에서 돈을 받았을 때 차입금인지 증여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입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공증이나 그 내용 증명까지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차용증에 나중에 갚을게요 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여라면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빌린 거예요 라고 우기면 정말 조사받을 때 허위 차입으로 판단돼서 증여세랑 가산세를 동시에 함께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 그리고 주택 매매, 그리고 금전 거래 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앞서 사례 5번처럼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전세 계약서만 쓰는 거는 100% 허위 계약으로 간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를 할 때는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 기간은 15년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부모님께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 그 집을 사면서 그 돈을 사용할 경우에 과거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조금의 가산세를 물더라도 자진 신고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고소득과 재산 축적 규모가 비례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다면 이건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 또는 과거 부동산 처분이익 등의 명확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출 증빙을 약간 조작한다라고 하면 증여세나 소득세 추징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8.03% 정도 되죠, 연. 그리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때에 따라선 최대 40%나 추가로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실시간 국세청 공유 시스템, 그리고 실제 조사 사례 5가지, 그리고 자금 출처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자면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요. 이제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출처가 명확한 합법적인 자금으로 집을 사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집을 사기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억 원의 세금負担을 맞는 것보다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추가적인 상담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좋아요와 모두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